네, 안녕하십니까. 린치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제로금리 정책과 그리고 YCC,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죠. 오늘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그리고 미국 장기 채권 투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7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에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었었죠.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일본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장기 침체, 한마디로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30년간 물가가 오르지 않고 상승률이 오르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1980년대부터 일본은 물가 상승률이 거의 오르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임금도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오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이어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터지면서 일본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2012년 12월이었죠. 아베 총리가 취임을 하면서 2013년이 되면서 이제 비둘기 중에 비둘기 구로다 중앙은행 총재를 기용을 해서 현대통화이론 MMT라고 하죠. 이것을 기반으로 한 무제한적 통화 정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유명한 아베노믹스라고 하죠. 자, 그래서 현대통화이론 MMT라는 게 도대체 뭔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일본은 기축통화국이죠. 기축통화국은 정부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중앙은행들이 화폐를 계속 발행해서 경기를 부양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이론인 겁니다. 한마디로 무제한적인 이런 부양책을 쓰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차피 화폐를 또 발행을 해서 재정 부채를 갚으면 된다는 논리였어요. 근데 이거는 기존의 경제 이념을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논리였기 때문에 비주류로 취급을 당하거나 이단으로 취급을 받았던 이론입니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모든 국가들이 대부분 요 MMT라는 것을 기용을 해서 이제 엄청난 재정 정책을 사용을 했었죠. 자, 이때 아베 총리와 구로다 총재의 희망 회로를 보면 이렇습니다. 무제한적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엔저를 불러일으키고 엔저가 되게 되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가 되겠죠. 예를 들면 미국에서 수입을 한다, 일본 물건을 수입을 한다 했을 때 달러를 조금만 써도 엔화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싸게 물건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수출 경쟁력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막대한 부를 창출한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켜주고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다 보니까 소비가 증가해서 디플레이션을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들의 희망 회로였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은행 BOJ가 국채를 매입해서 이 돈을 받은 은행들이 기업과 가게에 대출을 해주고 유동성이 시장에 풀려서 경기를 부양하게 되는 선순환을 가져오는 것이 이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되지 않죠. 일본의 시중은행들은 국채를 매도해서 받은 돈을 중앙은행에 초과 지급 준비금이라고 해서 예치를 시켜서 이자를 받아먹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 원인은 경기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안정적인 투자를 원했던 은행, 기업, 가게들은 생각이 달랐던 거죠. 한마디로 은행은 대출해줬다가 원금 회수가 안 되는 것을 걱정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대출을 안 해주게 되는 거죠. 가게는 무리해서 대출을 받았다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니까 뭔가를 사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갑을 닫아버리는 상황이었고요. 기업들도 경기가 워낙에 안 좋으니 무리해서 투자했다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받은 돈을 가지고 중앙은행에서 이자를 주니까 지급준비금이죠. 한마디로 중앙은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이런
예금자들에게 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요 금액을 어느 정도는 예치를 해 놔야 되는데, 초과적인 지급 준비금을 예치해 놓고 이 이자를 받아 먹는데 급급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였던 거죠. 일본 중앙은행 BOJ에서 막대한 유동성이 갑자기 한 번에 시중에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초과 지급 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예치를 시키면 0.1%의 이자를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었다가 리스크를 끌어안기 싫으니까 지급 준비금의 예치를 더 많이 해서 이자 받아 먹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BOJ에서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중앙은행에 이런 초과 지급 준비금을 맡겨 놓으면 페널티를 주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BOJ는 이 돈이 다시 시장에 풀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예상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어차피 BOJ가 무제한적 채권 매입을 통해서 유동성을 풀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걸 노려가지고 채권을 무제한으로 매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차피 BOJ가 사줄 거니까요. 그러니까 은행도 사고 BOJ도 사고,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오르게 되고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발생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의 수익률 악화로 이어지고, 거기다 은행이 국채를 매입해서 시장에 풀어놓지를 않으니까 BOJ가 이거를 매입을 해서 유동성을 풀어줘야 되는데 매입할 국채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BOJ는 2016년 여름에 전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의 조언을 받아서 YCC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YCC라는 거에 Yield Curve Control이라고 하는 거죠. 10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을 플러스 마이너스 0.1%에서 무제한적으로 매수매도해서 채권 금리를 고정시키는 정책인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채권이 없어서 양적 완화를 하지 못하는 이를 막기 위해서 이것을 도입을 해서 결국에는 무제한 양적 완화가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단기금리, 기준금리죠. 기준금리는 제로금리로 맞춰놓고 YCC를 통해서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 채권 금리를 0.1%에 맞춰놓는 이 행위를 통해서 무제한 양적 완화가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안 좋은 일만 계속 벌어지는데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대출 이자가 낮으니까 일본에서 대출을 받아서 해외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방법이었던 거죠. 결국 아베 총리와 구로다 총재가 원했던 이런 유동성이 일본 기업과 가게로 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만성적 디플레이션에 빠져있던 일본은 극단적 정책을 통해서 목표 물가 상승률을 2.0%로 맞추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3.7%의 물가 상승률이 발생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목표는 2%였는데 3.7%까지 올라가면서 약간 불리해진 상황이었던 거죠. 아베 총리와 구로다 총재가 원했던 것은 엔저를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침체된 일본의 경제를 살리는 것이었는데 엔저 효과로 인해서 자본이 모두 해외로 유출이 돼버리고 치솟는 국제유가, 식량 가격 때문에 엔저 효과 때문에 더 고통받는 상황이 연출이 돼버린 거죠. 이것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엔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결국에는 실패한 통화정책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중간 일본은 YCC 상단을 조금씩 높여 왔었습니다. 미국에서 환율 조작국이다 이러면서 불만을 표하니까 0.2%까지 올려놨던 거를 다시 한번 더 올려서 0.25%까지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일본의 입장은 YCC를 플러스 마이너스 0.25% 유지를 하면서 외환보유고에 있는 달러를 매각하고 그 다음에 엔화를 사들이면서 환율 방어를 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보유하고 있던 해외 자산까지도 매각을 해서
환율 방어를 해오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되기를 기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최근에 연준에서 더 매파적으로 나와버렸죠. 그러다 결국에는 일본은 버티지 못하고 물가 상승률을 막기 위해서 며칠 전이었죠. 기존 플러스 마이너스 0.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YCC 상단을 풀어줘 버리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만약에 BOJ가 YCC 기준을 계속 상향을 하거나 아예 포기할 경우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청산을 당하면 해외 자산의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또 청산을 당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게 되고 해외 자산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겠죠. 여기에는 미국 장기 국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유동성이 경직이 되게 되고 심각한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달러는 또 약세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억제 기능이 약화가 되면 연준의 과도한 긴축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 4월 8일 구로다 총재가 퇴임을 합니다. 누가 신입 BOJ 총재가 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이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마미야 마사요시라고 하는 현재 BOJ의 부총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카사 히로시 전 BOJ 부총재도 있고요. 요 두 인물들은 모두 급격한 변화는 원하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아마미야 부총재가 조금 더 비둘기적인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두 인물 모두 아베노믹스의 유지를 잇는 사람들이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3의 인물 아사카와 마사스구라는 아시아개발은행 총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재정부 출신이고, 그래서 금융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카와 총재가 선출이 되게 되면 장기 채권의 가격이 조금 더 격변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 아마미야 마사요시 현 BOJ 부총재가 총재로 기용이 된다면 약간의 충격은 있을 수 있겠으나 기존의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되는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엔달러 환율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화가 계속 강세로 가게 된다면 저희에겐 안 좋은 악재로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일본 10년 국채 금리가 0.5%에 계속 도전하면 한마디로 0.5%를 뛰어넘기 위해서 계속 도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 또한 좋지 않은 모습인 거죠. 이 두 가지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된다면 시장은 결국엔 BOJ가 YCC를 포기하려는 것이다 라고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장기채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3월 구로다 총재 임기 내에 금융정책결정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로다 총재가 어떻게 정책을 바꿀지 아니면 유지를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YCC 이슈를 통한 미국 장기채 매도가 강할 것인가, 아니면 2023년 새해를 맞아서 기관 투자자들이 새로운 포지션을 정해야 되는데 과연 채권에 대한 매수를 늘릴 것인지, 그리고 침체를 대비한 안전자산 매수가 또 강하게 들어올 것인지, 요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매도 세력인 일본 그리고 매수 세력인 다른 기관들 요 힘싸움이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 규모가 세계 2위 정도 됩니다. GDP의 250%가 넘는 상황이고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부채에 대한 이자가 더 커지게 되니까 금리 인상은 당장 못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자 규모가 더 커지게 되고 부채가 더 커지게 되니까 가계부채가 터지든 정부 부채가 터지든 어디든 터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YCC 통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만 진정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2023년 4월 구로다 총재가 퇴임을 하고 나서 새로 취임하는 총재의 의견에 따라서 엄청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YCC 수정이 굉장히 기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예측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혹시나 추가적인 하락을 견디기 어려우신 분들은 마음속에 손절 라인을 잡아두시고 자동 매도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움직임을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는 조금 더 안정적인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준이 금리를 동결을 하거나 아니면 인하하는 타이밍에 이렇게 좀 큰 포지션으로 들어가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0년물 차트고요. 지금 금리를 표현한 거고요. 너무 많으니까 한번 꺼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여기서 상승하던 요 추세가 한번 내려왔었죠. 그러면서 저희가 TMF로 돈을 좀 벌었었는데 지금 다시 국채 금리가 반등을 하면서 이거는 일본의 영향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지금 되돌림 구간 0.382 구간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 선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더 올라가게 된다면 좀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은 지금 RSI 같은 경우도 조금 올라갈 공간이 조금 보이는 것 같고 MACD 같은 경우도 지금 MACD 라인 볼린저 밴드 요 라인에 맞물려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일본 10년 채권 금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친구들이 0.5%까지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많이 눌러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좋지 않은 모습이죠. 그리고 엔화 강세 지금 요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약간 눌리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추세가 아직은 조금 마무리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옆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 RSI나 그리고 MACD 같은 경우도 저는 이게 하락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 친구도 지금 아무래도 BOJ에서 개입을 해서 요 정도까지 낮춰놓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수익률이 5%니까 매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TLT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돌림이 0.382 구간에서 나왔으면 했는데 뚫려버렸죠. 그래서 다음 반등 구간이 0.5% 한마디로 달러 기준으로 100달러 기준 요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내려왔을 때 요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TLT 기준으로 103불부터 100불까지 충분히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103불이 이미 뚫려버린 상황이니까 이제는 100불 그리고 0.618 구간인 98불 정도 요 정도에서 물을 타시던지 아니면 지금 못 견디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도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많이 떨어졌을 때 뭐 이렇게 매집을 또 해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셨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